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이슬람 경전, 이 쿠란에 나오는 키사스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란이 비례 대응 원칙을 적용하겠다면서 이라크 미군 기지에 보복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이제 미국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는데 우리 정부는 상황을 시시각각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중동 불안 여파로 국내 증시도 흔들렸는데요. 잠시 뒤에 분야별로 상황 정리하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란이 미국에 보복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이라크 미군 기지에 미사일 수십 발을 발사했는데 피해 상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에 대한 강력한 보복이 계속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서 현지 교민 보호와 파병 부대의 안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교민의 완전 철수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중동발 악재에 우리 금융시장도 요동쳤습니다. 증시는 급락했고 원달러 환율도 1,17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이란 정세가 위험 요인이긴 하지만 과도한 불안감은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주변국들도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중동산 원유 수입 1위인 중국은 피해를 우려하면서 관련국들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일본은 예정대로 자위대를 중동에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검찰 간부급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 의견을 묻지 않고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대검찰청 내부에서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 국정 철학과 지지단체 관련 의혹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총리 인준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13일 본회의 표결 방침을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수부와 해경의 실수로 시신이 유실됐지만 이를 은폐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유가족들은 법적 대응을 논의하고 특조위도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국제부를 연결해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한번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이 군부 실세인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공습 사살한 미국에 대해 경고한 대로 보복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네, 이에 미국이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에 대국민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교준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미국에 대해서 막대한 보복 공격을 경고했던 이란, 새벽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는데 피해 상황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이란이 현재 시각으로 8일 새벽 미군이 주둔 중인 이라크 미군 기지 두 곳에 지대지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라크 서부 아인 알 아사드 공군 기지와 미군과 연합군이 주둔 중인 북부 에르빌 기지 두 곳인데요. 미 언론은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이라크인 사상자가 발생했고 현재까지 미군 사상자는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비해 이란 국영방송은 미사일 공격으로 미국인 80명이 숨졌고 드론 등 군사장비가 큰 손상을 입었다고 전했지만 이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번 공격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숨지게 한 미국에 대한 보복 작전이라며 작전명을 순교자 솔레이마니로 명명했습니다. 공격 개시 시간도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미군의 폭격으로 죽은 시각에 정확히 맞춰 이슬람식 비례에 대한 원칙에 따른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갈수록 격화되는 상황인데 이란이 미국 본토와 그리고 우방국들에 대한 공격까지 경고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공격 후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우리의 보복은 계속될 것이라며 추가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미국이 반격하면 이번엔 미국 본토를 공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의 우방이 이란에 대한 미국의 반격에 가담하면 우방의 영토도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 기지가 있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와 이스라엘 하이파 등을 공격 목표로 거론했습니다.
네, 미국이 반격하면이란 단서를 달았으니까 이제 공은 미국으로 넘어갔다고도 볼 수 있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 긴급 회의를 소집한 데 이어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긴급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해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책을 논의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피해가 크지 않은 점을 강조하려는 듯 지금까지는 매우 좋다며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8일 아침 미군의 향후 대응 수위 등을 담은 대국민 성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보복에 나설 경우 미국은 신속하고 완전하게 불균형적인 방식으로 반격할 것이라며 강력한 응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란이 이라크 미군 기지에 보복 공격을 감행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도 실시간으로 상황을 챙기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 우리 교민의 안전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선순위에 두고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호 기자. 네, 신호입니다. 네, 청와대도 이란의 주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현지 교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가 현 상황을 시시각각 보고받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또 교민 안전을 위해서 외교부가 중심이 돼서 현지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공식 일정이 없었던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 정보 외교 당국이 파악한 현재 상황을 보고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교민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비책도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란 상황이 우리 거시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확대 거시금융회의가 어제 열렸고 오늘 아침에는 경제관계 장관회의도 개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범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비해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을 만큼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차원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를 소집할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한미일 안보 고위급 협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어제 미국으로 출국을 했는데 이번에 이란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지겠네요. 네, 정 실장은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했고요. 우리 시각으로는 내일 이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만나서 한미일 안보 고위급 협의를 갖습니다. 이 정 실장이 어제 출국할 때는 북미 비핵화 대화 또 한일 수출 규제 문제 이런 부분에 더 큰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삼국 안보수장이 이란 상황과 관련해서 어떤 논의를 하게 될지 이 부분이 더욱 주목됩니다. 어제 정용 실장은 미국과 이란 간 긴장 고조와 관련해서 우리 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포함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여러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만 답했습니다. 미국의 요청에 어느 정도 화답해야 하는 우리 정부 입장도 있고 또 이란과의 관계 악화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리 해리스 미국 대사도 어제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 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거듭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 청와대는 오늘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이 이란 문제에 집중해야 하는 지금의 조건이 북미 대화 또는 북한의 현재 강경 노선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신호입니다. 네, 청와대 움직임부터 들어봤고요. 이 외교부 등 관계부처들도 이란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긴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외교부는 하지만 아직 우리 교민의 완전 철수를 고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장하영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네, 먼저 이 대목부터 확인해 보죠. 이라크에 있는 우리 국민들 모두 안전한 상황입니까? 네, 이라크에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한 피해 상황은 보고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라크에 있는 공군기지에 탄도미사일 수십 발이 쏟아졌다는 소식에 우리 외교부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교민의 완전 철수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며 예의주시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 대응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부가 24시간 대책반을 나흘째 가동하고 있는 가운데
재외동포 영사실장은 현장 상황을 살피기 위해 중동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 서울에서는 아프리카 중동국장 주재로 회의를 소집하고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라크는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의 대형 건설사 직원 등 이달 기준으로 1,570여 명이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 체류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정유 공장과 신도시 건설 등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주재원들입니다. 미사일 공격이 이루어진 미군 기지는 이 북부 에르빌과 서부 알 아사드에 있고 우리 기업이 있는 카르발라와 비스마야는 모두 바그다드에 인접한 중부에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공격 지점과 우리 기업이 있는 장소가 150km 이상 떨어져 있어 당장의 영향은 없는 걸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라크 내에 있는 기업들은 자체 안전 대책으로 단지 밖으로의 외출과 이동을 금지하고 경호 인력을 증강하는 등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격화되면서 대피 계획도 점검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국방부도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요? 네, 국방부는 이란의 미군 기지 공격 상황 등 관련 정보를 미국 국방부와 긴밀히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지 교민을 보호, 수송하기 위해 군 장비 지원 요소를 파악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아크 부대와 레바논 동명 부대 등 중동 지역에 있는 파병 부대 부대원들에 대한 안전 조치 강화를 주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 병력이나 장비가 차출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성명에서 미국의 반격에 가담하는 우방은 그들의 영토가 우리 공격 목표가 될 거라고 위협하고 있어 이라크 외의 다른 중동 지역에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자, 중동발 악재, 우리 금융시장이 연일 요동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오늘은 이란의 반격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증시는 급락하고 반대로 환율은 급등했는데요. 정부와 한국은행도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오늘 주가가 많이 내렸죠?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 가까운 급락세로 장을 시작했습니다. 중동발 악재에 미국 증시가 하락한 영향을 받은 건데요. 장중에 이란이 보복 공격에 나섰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낙폭을 더욱 키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 종가보다 1.11% 급락한 2,151.3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2,60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지만 기관과 개인이 각각 2,400억 원, 210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코스닥은 더 크게 내렸는데요. 무려 3.39% 급락한 640.94를 기록했습니다. 대부분 상장 종목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현대건설과 GS건설 등 건설주는 물론이고요. 건설 자재를 취급하는 종목, 그리고 유가의 영향을 받는 정유와 화학회사 등이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올랐습니다. 장중 한때는 10원 넘게 오르기도 했는데요. 결국 어제보다 4.4원 오른 1달러에 1170.8원으로 다시 1170원 선을 넘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달러의 가치가 치솟은 셈인데요. 또 다른 안전자산인 금값 역시 2% 넘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금융당국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죠. 네, 우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시장 점검반을 가동하면서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도를 격상했습니다. 모니터링 강도를 높인다는 건 금융시장에서 위기가 발생할 때 금융당국이 취하는 첫 번째 조치입니다. 국내외 상황을 점검하면서 기존에 마련된 비상계획에 따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인데요. 다만 국내 금융회사의 이란에 대한 위험 노출액이 400만 달러에 불과해서 직접 영향권에 들진 않는다는 게 당국의 판단입니다. 한국은행도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열었는데요. 미국과 이란이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면서도 관련 내용이 보도되면서 금융시장이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필요하다면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 역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전에 진행한 회의에서 중동의 정정 불안이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대외 건전성을 고려하면 과도하게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면서도 냉철하게 상황을 직시하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과 외환, 수출, 유가, 해외 건설, 해운, 물류를 담당할 5개 작업반을 구축해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주변국들 반응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이란군의 보복 공격에 대해서 중국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미국과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식을 앞둔 데다가 중동산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이기도 해서 이번 사태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베이징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강성웅 특파원. 네, 중국 베이징입니다. 네, 중국 분위기도 궁금하네요. 어떻습니까? 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오늘 아침부터 이라크 미군 기지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 소식을 매시간 속보로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논평보다는 이란과 미국 정부의 성명이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해서 사실 위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앞서 지난주에 미국이 이란의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살해했을 때는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지난 4일 이란 외무장관과 직접 통화를 하면서 미국의 이란에 대한 압박 그리고 무력 사용에 반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또 같은 날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통화를 할 때도 미국을 비난하면서 이란 문제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에서 협력하자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최근 이틀 동안 미국을 비난하는 논평을 내놨는데 공상 대변인은 여기에 더해서 이란을 포함해 관련 국가 모두가 자제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오늘 나올 이란의 보복 공격에 대한 중국 외교부의 공식 논평도 아마 양국의 무력 충돌을 자제하고 또 정치 외교적 해법을 찾으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의 이런 입장은 이란 위기가 다음 주 수요일로 예고된 미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으로 불똥이 튀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 중국의 관변 매체들은 중국이 중동산 원유 수입의 규모 면에서 세계 1위 국가라면서 중동의 정세 불안에 따른 파장의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오늘은 현재 이란 인근의 아라비아해에서 중국과 파키스탄이 합동 해상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데 지역 정세 그러니까 이란 사태와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중국은 이번 사태가 자국에 특히 경제적으로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를 하면서 파장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이번엔 일본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조만간 중동에 260명 규모로 자위대를 파견하기로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특히 중동 상황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도쿄 연결하겠습니다. 황보현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일본 정부는 이번 사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이란의 보복 공격이 알려지자 일본 정부는 상당한 우려를 표하면서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는 11일부터로 예정됐던 아베 총리의 중동 순방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을 둘러볼 예정이었는데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국면이 바뀌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전에 정례 브리핑을 연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관계자에게 긴장 완화를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스가 장관은 또 오전에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소집됐으며 중동 정세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자국 국민 안전을 위해서 철저히 대비할 것과 다른 나라들과 협력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스가 장관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이란 어느 한쪽 편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란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살해된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상세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할 입장이 아니라면서 언급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동맹인 미국과 오랫동안 우호 관계를 유지해온 이란 사이에서 일본 정부가 발언 하나하나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연말 미국의 요청을 수용해 호위함 한 척과 초계기 한 대 그리고 자위대원 260여 명을 중동에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이 결정에는 달라질 게 없다며 예정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다만 현 시점이라는 전제를 달아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서 자위대 파견 방침에도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일본 방송들은 이란 보복 공격을 속보로 전하면서 깊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방송들은 미국과 중동에 나가 있는 특파원들을 연결해 현지 상황을 시시각각 전하고 있습니다. 신문들은 이란이 솔레이마니 사령관 살해에 대한 보복을 시작했다면서 앞으로 미칠 파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중동에서 원유의 90% 가까이를 수입하고 있는 만큼 이 지역에서의 무력 충돌로 인한 원유 공급 차질과 유가 상승 등 파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일본 신문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오는 소식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란이 이 솔레이마니 사살에 반발하면서 오늘 새벽 미국에 보복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네, 이란은 미국의 우방국에 대해서도 경고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이 내용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공격의 작전명도 순교자 솔레이마니고 또 네. 그 공격 시간도 솔레이마니가 사망한 시간과 같은 시각이라고 하더군요. 네. 어떤 인물이길래 이렇게 이란 전체가 지금 분노에 휩싸여 있는 겁니까? 술레이마니는 그 이란의 형병수비대의 꾸두스 사령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의 실질적인 군부에서의 그 일인자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은 이란 이라크 전쟁이 79년서부터 일어났는데 이때에서부터의 전쟁 영웅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때는 이제 미국이 이라크를 지원했고 그다음에 이라크가 이제 반미로 돌아서면서 9.11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부터는 2003년에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 생겨난 것이 슈아파 벨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옆에 이라크, 시리아, 그다음에 레바논의 히즈볼라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그 루트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일 먼저 주동하고 그러니까 여기 이 벨트 안에서 반미 시위를 주동했던 것이 바로 이 인물입니다. 네. 이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 이란에서는 계속 이제 보복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첫 행동으로 이라크 안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했는데 이 여러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한 이유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건 뭐 전략적으로 가장 손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이란서 굉장히 가깝고 그다음에 이라크 안에 중요한 그 미군 기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IS 격퇴나 뭐 테러 세력들을 격퇴하기 위해서 여기에 중요한 미군 기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지금 마침 교수님 옆으로 지금 미군 기지들의 어떤 자료가 나가고 있거든요. 뭐 아인 알 아사드 공군 기지도 있고요. 에르빌 기지, 우리에게 친숙한 기지들인데 네.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란으로서는 이제 먼저 자국 내에서 미사일을 발사해도 이라크까지는 손쉽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여기부터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뭐 일단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했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이제 물론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란도 뭐 그 수위를 올려가겠지만 좀 그 이란이 또 고려해볼 만한 또 다른 뭐 보복 공격이라든지 이런 방식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럼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을 계속하거나 아니면 이제 중동 내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공격한다든가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이제 여기에 다시 이제 반격을 하게 되면 미국의 우방국으로 불리는 나라들을 공격하겠다고 지금 천명했거든요. 네. 그 대표적인 게 UAE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공격을 하게 되면 당장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우방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란에서는 어떤 나라가 우방국이냐 하는 건데 이것은 바로 이제 이번 미국의 정책에 동참하는 나라를 이제 우방국으로 지금 간주를 할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 13가지 보복 시나리오를 이란이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이란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란이 공격을 할 때도 그렇고 미국이 반대로 또 역공을 할 때도 그렇고 이 국제법을 준수해가며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어느 정도의 어떤 그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겁니까? 국제법 준수는 거의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지금 트럼프가 이란을 재공격할 때는 52개국 지역을 제가 타격을 주겠다 했는데 그 안에 이제 문화재가 있었거든요. 네. 고대 페르시아의 문화재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은 각 나라에서 이제 비판이 워낙 심하니까 지금 한 발짝 물러선 건 거지만 그거 외에 다른 부분들은 뭐 인도적인 거나 뭐 이런 걸 고려할 여지가 없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반격을 한다거나 공격을 한다는 건 이미 국제법을 어겼다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서로들 국제법을 어겼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게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할지도 이 부분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좀 내용이 정확히 전해지면 또 전해드릴 텐데 일단은 이제 오늘 밤에 이르면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국민 성명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이르면 오늘 밤에 이제 어떤 결정을 할지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미국으로서도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신에 나오는 걸 보면 국무부와 국방부 간에도 지금 의견이 조율되어져 있지 않고 지금 우왕좌왕하는 거다 보니까 지금 이것을 좀 조율을 해서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하는 건데 네. 이것이 만약 그 트럼프가 공언했던 대로 이란 본토를 공격하게 되면 이란으로서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또 이란에서도 미국 본토까지도 공격할 수 있다라고 이미 천명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확전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거기까지 갈 수는 없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중동에서 발을 빼겠다라고 해서 병력을 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태가 계속 커지면 다시 거기에 지금 이미 병력이 투입되기 시작을 했고 네. 계속 그쪽에 이제 발을 들여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미국으로서도 지금 곤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좀 다시 처음으로 좀 돌아와서 이 솔레이마니가 사살됐을 때 트럼프의 어떤 이런 전략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좀 있었거든요. 예. 교수님께서는 이야기를 좀 돌려왔을 때 지금의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 사실 무모하다는 또 의견도 있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술레마니가 이 시아파 벨트를 조정을 해서 계속 그러니까 미국의 기지나 아니면은 이 대사관을 공격한 주동 인물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기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만 제거를 시키면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제거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던 건데 네. 사실 이라크를 공격해서 그러니까 이라크의 허가도 안 받고 남의 나라를 공격한 거거든요. 정부에 알리지도 않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이제 국제법상이고 위반이고 물론 미국에서는 이제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했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 그 급박한 상황이 어떤 거라는지는 아직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란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금 강력히 이제 비판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응해서 자기네들도 이제 그런 공격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네. 관점에서 좀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면 대선을 앞둔 트럼프가 좀 이란과의 갈등을 무리하게 좀 키웠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뭐 그런 면도 있고 아닌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은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네. 지금 지금 의회에서 계속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청문회니 뭐니 해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태를 갖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일단 잠재울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수파를 결집시키는 데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조금만 더 지나가게 되면 네. 반전 여론이 굉장히 확산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선거에서 또 불리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늦으면 오늘 밤 새벽 이렇게 예정이 돼 네.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지금 일단 미국 측에서는 이번 이란의 그 공격으로 사상자가 없다. 지금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란 국영 방송에서는 미국인 80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정반대의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좀 이거는 어느 쪽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고요. 네. 그러니까 서로들 자기네들의 성공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인명 피해가 없다라고 하면 미국이 여기서 이제 적당한 선에서 어떤 외교적인 노력을 하려고 할 것이고 네. 실제로 이제 근데 이란의 말대로 80여 명 이상이 사상을 당했다라고 하면 미국으로서도 지금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느 말이 맞는지는 좀 더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주장대로라면 정말 그렇게 그 정도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거의 정말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미국으로서는 이란은 본토를 공격해서 전면적으로 가는 것은 미국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라크 전쟁을 해봐서 예. 이라크와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해봐서 거기에서 얼마나 어려웠다는 것을 이미 경험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다시 또 이란하고 한다는 것은 이란은 그거보다 국력이 훨씬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갈 것 같지는 않은 것이 일반적인 아직까지 현재까지의 그 전문가들의 견해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좀 서로 좀 공방을 치고받다가 외교적인 노력을 하려고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SNS 트위터에 이제 기지 공격이 이루어진 지 한 5시간 정도 이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특유의 표현으로 또 글을 올렸습니다. 괜찮다. 영어로 하면 all is well.
지금까지는 다 괜찮다 이런 식으로 화법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 말씀을 좀 바꿔 질문하면 만약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을 경우 그럴 땐 또 미국의 대응에 좀 변화가 있을까요? 대응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 본토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네. 아니면 본토의 극히 일부분만 하던가 아니면 피해,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볼 때 피해를 좀 적게 낼 수 있는 그런 지역을 하던가 아니면 지금 이라크나 이 레바논 쪽에 이란 군대들이 가 있거든요. 바로 여기를 공격한다든가 뭐 이렇게 돼버리면 뭐 그거는 어느 정도 좀 나중에 타협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우방국들을 건드릴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걱정이 되는 게 그 호르무즈 해협을 만약에 이란이 봉쇄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석유를 거의 뭐 전량 외국에서 들여오다시피 하니까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석유 운송로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제 차단이 되거나 이러면 우리 경제라든지 이런 쪽에 영향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저기 호르무즈 해협이 뭐 봉쇄될 가능성까지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란의 마지막 카드가 호르무즈 봉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이거 미국의 이제 반격이 워낙 세고 자기네들도 더 이상 할 게 없다 했을 때는 이제 호르무즈를 했는데 네. 호르무즈 봉쇄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폭이 한 50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가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세계 원유의 약 30%가 이 길을 지나가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수입되고 있는 원유의 70%가 이 길을 지나갑니다. 주로 이제 사우디, 쿠웨이트, 이라크 이런 데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적인 경제가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도 이렇게 되면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서의 비난 여론이 쏟아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마지막 카드로서 쓸 확률이 있습니다. 네, 앞서 저희 특파원들 연결해 보니까 중국이나 일본도 사실 우리의 어떤 대응과 맞물리면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중국은 중동산 원유 수입 1위 국가이기 때문에 또 사태를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네.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평소에 이제 아베 총리가 이란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에 좀 자신감을 내비치다가 좀 발뺌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말을 아끼고 있거든요. 좀 굳이 이제 중국과 일본을 본다면 우리하고 어떻게 좀 고민이 다른 겁니까? 중국은 이란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경제 제재를 하는 동안도 중국과의 그 수출입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중국은 이 해로로 오는 것뿐만 아니라 육로로도 이미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특히 중국은 이제 중동 쪽에 정치적인 부분은 개입을 안 하면서 경제적인 부분만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예. 이제 문제는 일본입니다. 문제는 일본이 그동안 이제 뭐 자기네들이 이렇게 주선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틀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자기네들이 이미 발표했던 내용들을 이걸 어떻게 주워 담아야 되느냐를 고민할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좀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긴 한데 이번에 그 이란이 이라크 미군 기지를 공격을 하면서 이후에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이파 두 도시를 언급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여기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경고를 했거든요. 이거는 왜 굳이 이 두 도시를 꼽은 겁니까? 그러니까 UAE가 그 미국인 것은 뭐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네. 그 전까지는 그 두바이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이란으로 가는 무역의 중개 무역을 통해서 발전하고 수 있었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이건 이제 지나치게 이제 친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이제 가기 시작하면서 강경하게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네. 그리고서 이제 이게 예멘의 전쟁일 때 후티 반군을 지원해 준 게 이란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맞선 이제 정부군을 지원해 준 게 또 UAE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UAE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자, 끝으로 뭐 앞서 계속 강조했습니다만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따라 또 앞으로 미국과 이란의 대응이 좀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앞서 외교적 절차에 대한 어떤 언급도 하셨거든요.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국제사회 차원에서 노력을 한다면 어떤 식의 중재 또 외교적인 절차가 가능할까요? 이거 아마 양 당사자가 직접 만나서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고 그렇지만 이제 EU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은 가능하거든요. EU?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EU와 그동안
포괄적인 핵 합의를 해서, 물론 거기 미국도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미국이 트럼프 들어오면서 이제 탈퇴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EU는 계속 그걸 지키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해서 네. 이란도 그래서 이제 거기서 탈퇴는 안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EU가 이제 중간에서 좀 어느 정도 미국이나 이란 보고 어느 정도 양보안을 좀 받는다면 둘이 이 가운데에서 어떤 조절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교수와 함께 중동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한민국 헌법은 상권 분립을 원칙으로 하라고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저는 집권 여당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포기한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의가 오더라도 입법부의 위상을 감안할 때 그걸 수용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히셨습니다. 맞죠? 예. 예, 그리고 아까 뭐 경제를 잘 하셔서 뭐 경제가 어려워서 본인이 힘이 되실 것 같다. 그게 입장을 바꾸신 전체 이유입니까? 현직 의장이 만약에 총리로 간다 그러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건 삼권 분립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를 가도 저를 의전 서열 몇 번 2번으로 대우하거나 예우하거나 인정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제가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입법부 후보자님.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하지만 후보자님 무슨 말씀인지 잠깐만 알겠는데요. 들어주세요. 그럼 요번에 총리로 임명되시면 국회의원직 그만두실 수 있습니까? 예, 아니로라는 답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질문을 더 많이 드려야 합니다.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영호 의원님. 공세 핵심은 이제 국회의장 출신이 행정부의 2인자인 국무총리를 맡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식 답변을 받았거든요. 의전 서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례와 행사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권력 서열이 아니라 편의상 만들어 놓은 서열인 것이에요. 뭐 서열 2위가 뭐 4위로 갔다 5위로 갔다 이렇게 야당이 비판을 하는데요. 황교안 대표인 경우에는 총리를 하셨잖아요. 또 나중에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셨어요. 의전 서열인 야당 대표는 7위로 돼 있는데 그 의전 서열 1위 하던 분이 7위 하는 것은 과연 자유한국당 의원님이 생각하는 어떤 입장이시냐고 궁금해요. 아니 의전 서열 가면 너무 저급한 논쟁으로 가는 거예요. 의전 서열이 2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2위였다가 의전 서열은 지금 뭐 엄청나게 뒤로 가 있는데 5위가 되면 좋은 거지 왜 그걸 고민하는 겁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고 상권 분립 정신 훼손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법부가 행정부를 거쳐서 입법부에 온 건 괜찮고, 예? 우리 국회의원이 상징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상징성이나 정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엔 국내 뉴스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정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질문이 유독 많았는데 경제통으로 불리는 정세균 후보자는 나라 경제가 어렵다고 인정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희망과 의지를 담아 긍정적으로 말씀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청문회 상황 전해주시죠. 네, 행정부 2인자를 검증하는 청문회 자리, 오늘은 국정 철학에 대한 질문이 유독 많습니다. 정세균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다 잘하고 있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대체로 잘하고 계신다며 더 잘하기 위해 본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4+1 공조로 처리된 패스트트랙 사태에는 의회주의는 합의를 우선으로 하되 정 안 되면 다수결 원리를 작동시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의지와 희망을 담아 잘 간다고 말씀하신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모든 국민들이 다 이거 경제 문제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신년 벽두에 나오셔서 경제 좋아지고 있다.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예, 어렵죠. 대통령께서는 그 국민에게 희망도 주어야 되고 또 앞으로 그런 그 좋은 경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담아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세균 후보자는 또 화성 동탄 택지 개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는 기가 막힌다면서 유감 표시를 하려 했는데 그럴 마음이 싹 사라진다고 발끈하기도 했습니다. 오후 4시부터는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해 정 후보자의 채무 내역과 소득 지출 관계 또 삼권 분립 문제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적격 보고서를 채택한다는 목표인데 여당 핵심 관계자는 YTN 통화에서 총리 인준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13일 본회의에서 인준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낙연 국무총리가 공직자 사퇴 시한인 16일까지 물러나야 하는 만큼 총리직은 공백 없이 가야 한다는 기류가 강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러면서 총선 시기도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당이 모처럼 인재 영입을 발표했어요. 네, 박찬주 전 육군대장 영입건으로 홍역을 치른 이후 약 2달 만의 소식입니다. 한국당은 탈북자 인권운동가 지성호 씨, 또 스포츠계 1호 미투를 했던 테니스 선수 출신 김은희 씨를 2차 영입 인재로 발표했습니다. 용기와 인권 또 고난을 이겨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한국당은 앞으로 일주일에 2번씩 인재 20명 이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새로운 보수당과의 물밑 접촉 또 보수 진영 인사가 모인 국민통합연대를 통해 반문재인 연대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오늘 인재 영입 환영식에서도 영입 인재들의 뜻을 관철하려면 자유민주 세력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화두는 전략공천입니다. 영입한 새 얼굴을 텃밭 지역구에 앉히고 험지에는 경쟁력 있는 중진을 투입한다는 방향인데 여론조사로 퍼즐을 맞춰보는 모습입니다. 경남지사를 지낸 김포 김두관 의원을 PK 요충지에 보내는 걸 필두로 사선 송영길 의원을 인천 연수 을에 또 장관 2명이 빠진 일산에는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과 DJ 삼남 김홍걸 씨 등을 고려한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재정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당 중진은 본인 역할을 당에 일임하는 분위기로 전략공천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그런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가의전서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의전서열 2위 국회의장 출신이 그 아래인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격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이 지점에서 궁금점이 등장합니다. 국가의전서열은 실제로 있는 걸까? 팩트 Y에서 따져봤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뒤 자유한국당은 국가의전 서열을 거론하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가서열 5위인 총리를 하다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된 분은 있어도 국회의장을 하다가 총리로 가서 스스로 격을 떨어뜨린 분은 없습니다. 의전 서열 논란은 청문회까지 이어져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대통령 1위, 국회의장 2위,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공동 3위, 그 아래로 국무총리, 여야 대표와 장관 등의 순위가 매겨집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국가의전 서열입니다. 대다수 언론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이런 순서가 공식적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국내법과 시행령 어디에도 명문화된 의전 서열은 없습니다. 물론 정부 행사 등 불가피하게 의전 순위를 정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정부 차원의 지침은 있습니다. 외교부 의전 실무 편람입니다. 여야 대표 등이 빠져 인터넷에 나온 순위와는 차이가 있지만 대통령과 3부 요인 순으로 의전 순위를 매깁니다. 하지만 선례와 관행을 고려한 순서이지 공인된 서열은 아닙니다. 이거를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죠, 사실. 뭐 법도 아니고 적용하는 거는 조절해서 적용한다고 돼 있거든요. 뭐 의전 서열이 1, 2, 3, 4 이게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서로 분리가 돼 있는 입법, 사법, 행정을 아울러서 이게 무슨 서열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인터넷. 뭐 저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가운데 의전상 어디를 더 높게 친다는 것 자체가 삼권 분립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테러로 사망한 대통령을 대신하는 환경부 장관. 정부 조직법 26조 1항에 의거 장관께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모든 권한과 직무를 위임받게 되셨습니다. 드라마처럼 실제에도 대통령 권한 계승 순서는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헌법 71조에 따라
국무위원들이 그 권한을 대신하게 됩니다. 계승 순서 역시 정부 조직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행정부 내 대통령 권한 대행을 규정한 것으로 사법부와 입법부를 아우르는 의전 서열이 아닙니다. 2014년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정부 의전 편람. 주요 국가 행사에서 좌석 배치 등을 정해놨습니다. 행사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지침이지 정해진 의전 서열로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3.1절에는 대통령 양 옆에 광복회장 등의 유공자가, 광복절에는 국회의장과 광복회장이 했습니다. 의전의 우선순위가 반드시 기관장의 서열에서 비롯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YTN 권석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첫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인사 절차를 놓고 이틀째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인사위원회를 열고 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독촉하고 있지만 대검은 인사안조차 못 본 상태에서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열린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법무부가 추진하던 퇴직검사 재임용 방안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부결되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석영 기자. 네, 법무부입니다. 네, 검찰 고위급 인사 절차를 두고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나 봅니다. 네, 법무부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검찰 인사위원회를 2시간 동안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위원회가 열린 만큼 법무부와 검찰 분위기가 지금까지와는 사뭇 달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리에 참석한 강남일 대검 차장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안을 두고 각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 측은 규정에 따라 총장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사위를 개최했다는 점을 지적했고요. 법무부 측은 이번 인사에 특성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벌어진 법무부와 검찰의 신경전은 출입 기자들에게 전달된 양측의 공지 문자에서도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면해 인사 의견을 듣겠다며 오전 10시 반까지 법무부로 오라 통지했다고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검은 인사위 개최 직전 윤 총장을 호출한 건 요식 절차에 그칠 수 있다며 전했습니다. 이 대신 검찰총장이 사전에 법무부 인사안을 건네받아 검토한 뒤 의견을 개진해온 전례를 존중해 인사안을 먼저 보내달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 인사위 종료 이후로도 법무부는 대검에 인사안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는 인사안이 보완을 요하는 자료인 점과 인사 대상일 수 있는 간부가 인사안을 들고 대검을 방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직접 대면하려 했다며 의견을 제출해달라 요청했습니다. 검찰청법이 장관이 검찰 인사를 할 때 검찰총장 의견을 듣도록 정한 만큼 의견 청취가 이뤄진 이후에야 인사 발표가 날 전망입니다. 자, 박 기자, 그럼 오늘 열린 검찰 인사위에선 어떤 안건들이 결정이 된 겁니까? 네, 인사위는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의견을 개진하고 방향을 정한 뒤 의견을 정리하는 순으로 이뤄졌습니다. 승진 대상 범위와 부적격 심사 정도만 거치는 만큼 구체적인 인사안이 이 자리에서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법무연수원장 등 공석인 검사장급 이상 8자리에 대한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위원들은 해당 자리를 메울 승진 인사는 26기에서 27기 이 기수에서 이뤄질 예정이라면서 이미 지난번 인사에서 심의를 거친 만큼 오늘 재심의를 진행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법무부는 삼성전자 법무팀 변호사를 지낸 전직 검사 류혁 전 통영지청장을 검사장급으로 재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검찰 인사위원회는 논의 끝에 이 방안을 부결했습니다. 인사위원들은 검찰총장 의견을 듣지 않고 검찰 인사위가 개최돼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류 전 지청장 재임용은 부결하고 총장 의견을 먼저 수렴하라는 권고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오늘 아침 9시쯤 류 전 지청장을 불러 면접을 진행한 뒤 2시간 만에 인사위를 열고 임용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특혜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해수부와 해경이 실수로 시신을 유실한 정황이 옛 국군 기무사령부 문건에서 확인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확인해서 수사 의뢰 여부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조사위는 이와 별개로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71명에 대한 추가 수사를 검찰에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실종자 수색이 한창이던 지난 2014년 6월 12일 옛 국군 기무사령부가 쓴 문건입니다. 일부 해군 해난구조대가 사고 초기 희생자 수습 중 해경 실수로 시신유 씨를 목격했다고 언급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어 유가족의 반발을 우려해 관련 내용을 보완 유지 중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실종자 수색 당시 시신이 실수로 유실됐고 이 사실을 유가족에게 은폐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입니다. 유실을 한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5명 중에 1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제가 특조위나 그다음에 특수단에 요청을 할 겁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는 시신 유실 사실을 은폐하도록 지시한 게 누구인지 등을 파악한 뒤 수사 의뢰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조사위는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의혹을 받는 당시 청와대와 군 관계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수사 의뢰할 사람은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김장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와 국방부의 고위직 5명, 기무사 현장 활동관 66명 등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2014년 4월 18일 경서부터 9월 3일경까지 35회의 대면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무사가 불법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보고받고 조사위는 이들이 사찰 내용을 언론 대응에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직접 사찰을 지시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유가족 피해 사실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세월호 참사 5년 9개월 만에 당시 해경 지휘부들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줄줄이 법정에 섰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은 법원의 결정을 따르겠다면서도 당시 해경이 구조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실패에 책임을 인정하냐는 질문에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유가족들의 그 아픈 마음이 조금이라도 달래질 수 있다면 저는 오늘 그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습니다. 다만 해경은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 급박한 상황에서 저희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가지고 본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이 말씀을 꼭.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과 여인태 제주해양청장 등 다른 지휘부 5명도 함께 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소홀히 해 승객 등 303명을 숨지게 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일부는 부실했던 초동대처를 감추려 보고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초기 대응 실패는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꾸준히 지목돼 왔습니다. 하지만 처벌을 받은 건 현장 지휘관이던 해경 123 정장뿐이었습니다. 참사 발생 5년여 만에 재수사에 나선 검찰 특별수사단은 100명이 넘는 관계자를 조사한 끝에 해경 지휘부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영장심사 방청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피의자의 진술권 보장 등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가족 대표와 변호인이 잠시 법정에 들어와 의견을 진술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해경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6년 가까운 세월 동안 우리 가족들이 받아온 그 고통이라든지 이런 걸 또 자세하게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습니다. 김 전 청장 등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검찰의 첫 신병 확보 시도인 만큼 법원의 결정에 따라 향후 수사도 큰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검찰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또 벌금 320억 원과 163억 원의 추징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기업의 현안을 직접 해결해 줌으로써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 묻는 국민을 철저히 기망하면서 차명으로 소유하고 대통령 취임 전후로는 막강한 지위를 활용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국민의 혈세까지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7조 1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돼 시장 전망치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매출이 59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6%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7조 1천억 원으로 34%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은 27조 7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전년과 비교해 53%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229조 5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5.8% 감소해 지난 201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4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인 6조 5천억 원을 웃돌아서 반도체 경기 회복의 신호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85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 덕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건데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공식 확인된 사망자 수는 855명입니다. 한 해 동안 116명이 줄었습니다. 규모만 놓고 보면 사망자 통계가 나온 뒤 감소폭이 가장 큽니다. 하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이렇게 많은 안타까운 희생이 산업 현장에서 여전하다는 말도 됩니다. 올해 사고 사망자가 많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한 해 800명이 넘는 분들이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것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산업 안전에 대한 관심과 의식이 변하면서 사고가 준 걸 통계는 보여줍니다.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줄어든 연간 사망자는 137명에 불과할 정도로 달라지는 속도는 더딥니다. 속도를 내기 위해 정부는 올해 선택과 집중을 택했습니다. 사망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설 현장의 추락과 제조업의 끼임 사고 예방에 행정 역량을 쏟겠다는 겁니다. 산재 사망 사고 절반 줄이기는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핵심 국정 과제입니다. 목표는 한 해 사망자 505명입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이란이 군부 실세인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공습 사살한 데 대한 보복으로 이라크 미군 기지에 미사일 수십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에 대한 강력한 보복이 계속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미군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에 이란 국영방송은 적어도 미군 80명이 숨졌다고 상반된 주장을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 국정 철학과 지지단체 관련 의혹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총리 인준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면서 13일 본회의 표결 방침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횡령과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해 3월 보석으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의 2심 선고는 다음 달 중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구조 실패 책임을 받고 있는 당시 해경지휘부가 법정에 나와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초기 대응 부실로 처벌을 받은 건 현장 지휘관이었던 해경 123 정장뿐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영업이익 27조 원을 기록해 전년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다만 지난 2분기 연속 7조 원대를 유지하면서 실적이 바닥을 찍고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들 거란 전망입니다. 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국제유가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정유업계와 석유 그리고 가스 시장 상황을 점검하는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감행됐습니다. 따라서 중동에서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원유와 LNG 수입에서 중동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중동 지역의 위기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6일 날 점검회의를 가졌고 오늘 오전에는 자체 위기 평가 회의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동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원유나 LNG 운송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금일 오전 11시 현재 중동을 오가는 유조선 35척, LNG선 10척 모두 정상 운항 중에 있습니다. 유가의 경우에는 이란의 이라크 미군 기지 공격 직후에 상승했습니다만 등락을 거듭하고 있어서 향후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 같은 경우에도 아직 중동 리스크가 반영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근본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정부는 앞으로 일관기관 또 관련 업계와 함께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해서 대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보도된 바와 같이 산업부와 석유공사가 이미 석유 수급 상황실을 가동해서 주요 현지 동향과 수급 상황, 그리고 유가와 유조선의 운항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대한석유협회에서는 금일 업계와 함께 중동위기 대책반을 추가로 개설하고 정부의 석유 수급 상황실과 연계해서 업계 대응을 총괄하기로 했습니다. 석유공사는 비축유와 전국 9개 비축기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긴급하게 실시해 주시기 바라고 수급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비축유를 즉시 방출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관계부처 석유공사 업계와 함께 원유 수급 위기대응 안전항국 훈련에서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상황 진전에 따라서 정유사에서는 대체 도입 물량의 확보 등 비상시를 대비한 세부 대응 계획을 마련해 주시고 정부와 적극 협력해서 국내 석유 제품 가격 안정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국제 유가와 석유 제품의 가격 변동이 국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데는 통상 2주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서 불안 심리 등의 편승해서 국내 석유 제품 가격이 부당하게 인상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모니터링과 점검 활동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내 석유가스 시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내 산업과 국민 생활에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상 모든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이란이 이제 이라크 내 미군 기지 공격한 이후에 이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등 이 중동 정세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오늘 그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한 이야기가 지금까지는 이제 중동에서 들어오는 원유나 LNG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사태가 길어질 것에 대비를 해서 유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비를 철저히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가로 또 들어오는 내용이 있으면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란이 현지 시각으로 8일 새벽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가운데 미국 측 사상자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CNN 방송은 미군 소식통을 인용해 지금까지 사상자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며 미사일이 공격하기 전에 군대가 대피소로 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경보를 전달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보복 위협이 증가하면서 미국이 현지 부대의 경계 수준을 높인 것도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CNN은 또 미군 관리와 행정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공격을 받은 곳이 아인 알 아사드 공군기지 가운데서 미국인이 많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아직 미군 사상자 발생 여부에 관해 정보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제 이란의 추가 대응도 관심인데 미국이 반격에 나서면 미국 본토에 대해서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우방들이 미국의 반격에 가세를 하면 그 우방들에 대해서도 미사일로 공격을 할 것이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이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사일 공격 후 이번 한 번이 아니라 보복이 계속될 것이라며 추가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미국이 반격하면 이번에 미국 본토를 공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의 우방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성명에서 미국의 우방이 이란에 대한 미국의 반격에 가담하면 그들의 영토도 표적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와 이스라엘 하이파 등을 공격 목표로 거론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텔아비브와 하이파를 미사일로 공격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의 이딴 경고에
미국의 우방국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국은 이라크 안팎에 48시간 이내에 병력을 증강할 수 있는 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군함과 헬리콥터 등 전투 병력뿐만 아니라 치누크 헬기 등 지원 병력이 이라크 인근에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에 앞서 사우디 국방차관인 칼리드 빈 살만 왕자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공개로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이 반격을 하면 본토를 공격하겠다는 이란. 이제 미국으로 공을 넘긴 셈인데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재로 긴급 국가안보회의를 연 데 이어서 현지 시각으로 8일 오전 성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미 국방부는 이란 영토에서 미사일이 발사됐다며 이 공격의 주체를 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은 이란의 공격을 확인하고 긴급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백악관에 도착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우방국 지도자들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회의 뒤 트럼프 대통령은 이라크에 위치한 미군 기지 2곳에 이란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며 사상자와 피해에 대한 평가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그 어느 곳보다 단연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좋은 장비를 갖춘 군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이 직접 대국민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는 미사일 공격이 이란 영토에서 발사된 것이 분명하다며 이란의 소행으로 규정했습니다. 미사일 공격은 미군 주도 연합군이 주둔한 이라크 내 알-아사드와 에르빌에 있는 미군 기지 2곳 이상을 목표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의 미국 요원과 파트너, 동맹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라크 미군 기지는 이미 대비 태세에 들어가 있었다며 큰 피해를 입지 않았음을 내비쳤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국내에서 중국에서 발생한 이제 원인 불명의 폐렴과 관련해 중상자가 국내에서 한 명이 발생했다는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예, 그 질병관리본부는 이 중국에서 집단으로 발생한 원인 불명 폐렴과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관련 증상을 보인 환자 1명이 발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자는 중국 국적의 36살 여성이고요. 중국 우한시를 방문한 적이 있고 현재 격리가 돼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 불명 폐렴과 관련된 지역이 중국의 우한 지역이었는데 네. 이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중국 국적의 36세 여성이 국내에서 이 원인 불명 폐렴 관련 중상자로 발생을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추가되는 내용 들어오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란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긴박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교부는 하지만 아직 우리 교민의 완전 철수를 고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장하영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네, 이라크에 있는 우리 국민들, 교민들 모두 안전한 상황인 거죠? 네, 이라크에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한 피해 상황은 보고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라크에 있는 공군기지에 탄도미사일 수십 발이 쏟아졌다는 소식에 우리 외교부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교민의 완전 철수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며 상황에 따라 대응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부가 24시간 대책반을 나흘째 가동하고 있는 가운데 재외동포 영사실장은 현장 상황을 살피기 위해 중동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 서울에서는 1차관 주재로 회의를 소집하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이라크는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의 대형 건설사 직원 등 이달 기준으로 1,570여 명이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 체류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정유공장과 신도시 건설 등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주재원들입니다. 미사일 공격이 이뤄진 미군 기지는 북부 에르빌과 서부 알-아사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이 정유공장을 건설 중인 카르발라와 대규모 신도시 건설이 이뤄지고 있는 비스마야는 모두 바그다드에 인접한 중부에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공격 지점과 우리 기업이 있는 장소가 150km 이상 떨어져 있어 당장의 영향은 없는 걸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라크 내에 있는 기업들은 자체 안전 대책으로 단지 밖으로의 외출과 이동을 금지하며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추가 인력 유입은 막고 있지만 이라크 현지의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방부의 대비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국방부는 오늘 오후 3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재로 합참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중동 지역 상황이 그 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과 이 파병 부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피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 장관은 현재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며 긴밀한 한미 공조 아래에 빈틈없는 감시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국내 증시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종가보다 1.11% 급락한 2151.3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2,60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지만 기관과 개인이 각각 2,400억 원, 210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코스닥은 무려 3.39% 폭락한 640.94를 기록했습니다. 대부분 상장 종목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중동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는 건설주와 유가에 영향을 받는 정유와 화학회사 등이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원 달러 환율은 불확실성 확대로 안전자산의 선호도가 커지면서 4.4원 오른 1달러에 1,170.8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란의 미국 이라크 기지 보복 공습으로 건설업계도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건설업계는 오늘 이란의 미국 이라크 기지 공습과 관련해 긴급하게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외교부와 함께 이란과 이라크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고 우리 국민과 현장 직원들의 외출과 출장 등 외부 활동을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이라크에는 현대건설과 한화건설, 대우건설 등 14개 건설사 현장에서 모두 1,381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과 대치 중인 이란에는 국내 건설 현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지금 국회에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정 철학에 대한 질문이 유독 많았는데 경제통으로 꼽히는 정세균 후보자는 나라 경제가 어렵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국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청문회에서는 어떤 검증들이 있었습니까? 네, 행정부 2인자를 검증하는 청문회 자리죠. 오늘은 국정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질문이 유독 많았습니다. 정세균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다 잘하고 있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대체로 잘하고 계신다며 더 잘하기 위해 본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의지와 희망을 담아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모든 국민들이 다 이거 경제 문제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신년 벽두에 나오셔서 경제 좋아지고 있다.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예, 어렵죠. 대통령께서는 그 국민에게 희망도 주어야 되고 또 앞으로 그런 그 좋은 경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담아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세균 후보자는 화성 동탄 택지 개발에 힘을 썼다는 의혹에는 기가 막힌다면서 유감의 표시를 하려 했는데 그럴 마음이 싹 사라진다고 발끈하기도 했습니다. 청문위원이 개인 사이 불투명한 채무가 많은 게 납득이 안 된다고 하자 정 후보자가 부자들은 그러냐고 반문해 부적절하다는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역시 보시죠. 사인 간의 채무가 많은 것도 사실은 잘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부자들은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직접 재산 신고한 그 내용과 지금 이번에 청문회를 준비하시기 위해 주신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여쭤본 겁니다. 예. 부자들은 그런가 보죠. 말씀하신 거는 좀 부적절하신 것 같아요. 채무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니까 좀 부끄러워서 그랬습니다.
네, 지금은 증인과 참고인들이 나와 각종 의혹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는데요. 야당은 오늘 보고서 채택에는 난색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공직자 사퇴 시한을 감안해 오는 16일까지 인준하는 게 목표입니다. 국회는 이르면 내일 본회의에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법안을 상정해야 해서 총리 후보자 인준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이래저래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이 임박한 가운데 법무부와 검찰이 인사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면해 검찰 인사 관련 의견을 듣겠다며 오전 10시 반까지 법무부로 오라고 통지했습니다. 이에 대검은 인사위원회 개최 직전 윤 총장을 호출한 것은 요식 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고 검찰총장이 사전에 법무부 인사안을 건네받아 검토한 뒤 의견을 개진해온 전례 등을 존중해 인사안을 먼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을 하고 삼성 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을 하고 벌금 320억 원과 163억 원의 추징도 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 묻는 국민을 철저하게 기망하면서 차명으로 소유하고 대통령 취임 전후로는 막강한 지위를 활용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국민 혈세까지 사용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이 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으며 재판부는 심리를 마무리 지은 뒤 2월 중에 선고 공판을 열 계획입니다. 네, 새해 들어서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메시지를 다각도로 제시하고 있지만 북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와 맞물리면서 북미 협상의 동력을 더 잃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제안을 두고 북한이 어떤 셈법을 구사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북측에 제안한 건 크게 세 가지.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스포츠 대회의 북한 참가와 비무장지대, 접경 지역에서의 협력,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입니다. 하나라도 성사된다면 남북관계 개선뿐 아니라 북미 대화의 모멘텀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평화 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 행사를 비롯하여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하지만 김 위원장의 답방 등에 그간 묵묵부답이나 부정적 태도를 보여왔던 북한이 선뜻 나설지는 의문입니다. 불과 2달 전에도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초청을 거부하고 선전 매체들을 통해 한반도 평화 구상론을 공격해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새해 들어 미국과 중동 정세가 급격하게 돌아가면서 북한이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대남 메시지는 미뤄둘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정부가 올해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남북관계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천명했고 북한도 우리 정부에 대한 공식 비난은 자제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북한의 전원회의 결과 보도, 그 이후에 북한의 어떤 상황들을 좀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남북관계 관련해서 또 추가적인 언급이 있을지 없을지 여부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추이를 좀 살펴보면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어떤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37살 생일로 알려진 오늘도 공개 행보나 우려됐던 도발 없이 조용히 보내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 지난해 말 정면 돌파 노선을 제시한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빠졌던 대남 정책과 관련해 김 위원장이 어떤 전략과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세월호 참사 5년 9개월 만에 당시 해경 지휘부들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줄줄이 법정에 섰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은 법원의 결정을 따르겠다면서도 당시 해경이 구조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실패의 책임을 인정하냐는 질문에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유가족들의 그 아픈 마음이 조금이라도 달래질 수 있다면 저는 오늘 그 법원의 결정을 개무히 따르겠습니다. 다만 해경은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 급박한 상황에서 저희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가지고 본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이 말씀을 꼭.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과 여인태 제주해양청장 등 다른 지휘부 5명도 함께 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소홀히 해 승객 등 303명을 숨지게 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일부는 부실했던 초동대처를 감추려 보고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초기 대응 실패는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꾸준히 지목돼 왔습니다. 하지만 처벌을 받은 건 현장 지휘관이던 해경 123 정장뿐이었습니다. 참사 발생 5년여 만에 재수사에 나선 검찰 특별수사단은 100명이 넘는 관계자를 조사한 끝에 해경 지휘부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영장심사 방청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피의자의 진술권 보장 등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가족 대표와 변호인이 잠시 법정에 들어와 의견을 진술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해경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6년 가까운 세월 동안 우리 가족들이 받아온 그 고통이라든지 이런 걸 또 자세하게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습니다. 김 전 청장 등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검찰의 첫 신병 확보 시도인 만큼 법원의 결정에 따라 향후 수사도 큰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때 아닌 겨울비가 내린 강원도에서 싱크홀이 발생하는 등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아침 6시 15분쯤 강원도 춘천 강원대학교 내부 인도에서 겨울비에 노후 하수관로가 일부 파손되면서 깊이 1m 정도의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길을 가던 학생 1명이 빠져서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으며 학교 측은 중장비를 동원해 복구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FA 외야수 전준우가 원 소속팀 롯데에 잔류합니다. 롯데는 전준우와 계약 기간 4년, 최대 34억 원의 FA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롯데에 입단한 전준우는 11시즌 동안 1071경기에 나서 타율 2할 9푼 4리에 135개의 홈런과 555타점을 기록했습니다. 롯데는 전준우가 구단에 꼭 필요한 리그 정상급 프랜차이즈 스타로 선수단 안팎에서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계약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준우는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NC가 자유계약 선수 박성민과 2+1년 조건으로 최대 34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2년 16억 원을 보장하고 3년차 계약 실행을 포함한 총 옵션이 18억 원입니다. 김종문 NC 단장은 건강한 박성민 선수는 공격력에서 확실한 기여도를 보여줄 수 있다며 선수의 기량과 팀의 미래를 고려한 조건에 서로 뜻을 맞췄다고 말했습니다. 박성민은 팀에서 기대하는 중심 타자 역할을 해내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난 시즌 프로야구는 800만 관중 달성에 실패하며 흥행 전선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흥행 실패의 중심에는 두 인기 구단 롯데와 기아의 동반 부진이 있었는데 올 시즌 나란히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두 팀의 비시즌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인기 구단 롯데와 기아는 지난해 일찌감치 하위권으로 추락하며 팬들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이는 곧 프로야구 전체의 흥행 부진으로 이어져 4년 만에 800만 관중 달성에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됐습니다. 지난 시즌 종료와 함께 롯데와 기아는 과감한 선택으로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롯데는 파격적으로 30대 성민규 단장을 선임하며 전면적인 시스템 개편에 나섰고 기아도 외국인 감독 맷 윌리엄스를 영입하며 야구 명가 재건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시즌을 준비하는 지금까지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두 팀의 분위기는 엇갈립니다. 롯데는 과감한 트레이드로 취약 포지션인 포수를 보강한 데 이어
외국인 선수 마차도와 FA 안치용으로 키스톤 콤비를 완성하며 내야 수비를 안정적으로 구축했습니다. 1년을 쉰 선발 투수 노경은까지 복귀시키는 등 차근차근 전력을 탄탄히 다지고 있습니다. 반면 기아의 올 시즌 준비는 지지부진합니다. 내야 수비의 핵심을 이루는 김선빈과 안치용이 동시에 FA 자격을 얻었는데 소극적인 협상 끝에 결국 안치용을 롯데로 떠나보냈고 김선빈의 잔류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 흥행의 키워드로 꼽히는 롯데와 기아. 겨울 스토브리그의 희비는 엇갈리는 가운데 두 팀이 올해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지 야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네, 프로스포츠 세계에서는 가족이 선수의 코치 또는 매니저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남자 테니스의 차세대 에이스로 불리는 그리스의 치치파스가 경기 중에 어머니에게 크게 혼이 났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인지 김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 랭킹 29위 키리오스의 예리한 포핸드샷입니다. 세계 랭킹 6위 치치파스도 맞불을 놓습니다. 차세대 에이스라는 명성에 걸맞게 아름다운 로브로 응수했습니다. 세 세트 모두 타이브레이크 접전이 펼쳐진 가운데 치치파스는 번번이 고비를 넘지 못했습니다. 짜증이 오를 대로 오른 치치파스는 라켓에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분노의 라켓질 바로 옆 위태로워 보이는 남성, 테니스 선수 출신이자 코치인 치치파스의 아버지입니다. 팔에 라켓이 스친 아찔한 상황에 아버지는 아들을 피해 관중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자 관중석에 있던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아들을 혼냅니다. 어머니 역시 테니스 선수 출신입니다. 경기에서도 매너에서도 진 치치파스는 21살다운 재치 있는 인터뷰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I wasn't aiming to do that, so it just went out of control, unfortunately. Maybe I'll stay in my room for 3 days, grounded by my father. 치치파스의 그리스를 꺾은 개최국 호주는 ATP컵 8강에 진출했습니다. 올해 신설된 ATP컵은 24개 나라가 조별리그를 거쳐 우승팀을 가리는 국가 대항전입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 국내에서 중국 원인불명 폐렴 관련 증상을 가진 사람 1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환자는 중국 우한시를 방문하고 온 중국 국적 36살의 여성으로 현재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추가된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한영규 기자. 네, 한영규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국내에서 중국 원인불명 폐렴 관련 증상을 가진 사람 1명이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중국에서 집단으로 발생한 원인불명 폐렴과 관련해 국내에서 관련 증상을 보인 유증상자 1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우한시를 방문하고 폐렴 증상을 보인 환자는 중국 국적의 36살 여성입니다. 이 환자는 현재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역학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기침과 목 붓는 증상이 처음 나타났고 어제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에서 진료하던 중 우한시를 방문한 것과 폐렴 소견이 확인돼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환자를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이 있는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해 격리치료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지난 2일과 3일에 기침과 발열로 오산 한국병원에서 그리고 지난 6일 동탄성심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여성은 화난 해산물 시장을 방문하거나 야생동물 접촉은 없었고 현재 상태는 양호하다고 질병관리본부는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병원체 검사와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점과 사람감 전파와 의료인 감염의 증거가 아직 없다는 중국 보건당국의 발표를 근거로 관심 단계를 유지하되 예방관리 대책은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한영규입니다.
비구름이 물러간 뒤로 북쪽에 찬 공기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밤사이엔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은 다시 영하권의 겨울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5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 아침보다 6도가량 낮겠고요. 내일 낮 기온도 3도에 그치면서 오늘보다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조금 더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현재 강한 바람이 불면서 대부분 해상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높은 파도가 우려돼서 폭풍해일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북부 해안 지역은 낮 동안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공기는 다소 탁하겠습니다. 내륙 곳곳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오르내리겠는데요. 경기와 영서, 충북 지역은 종일 나쁨 수준, 서울과 충남, 경북 지역은 오전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내려가 곳곳에서 영하권을 보이겠습니다. 서울과 춘천 영하 5도, 안동 영하 4도, 전주와 대구가 영하 1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도 오늘보다 내려갑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3도, 강릉과 대구 7도, 광주 6도로 대부분 지역이 10도 선을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아침엔 영하권의 겨울 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뉴스큐 잠시 뒤에도 이란 공격 관련 속보 이어가겠습니다.